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펜트라에 대한 이 잠재력이 시장에서는 아직 얘기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한몸을 가장 마음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로 확정이 돼서 이르면 6월 말에 승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마일스톤으로 인한 영업이익만 거의 480억 정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의약품 전체 시장이 앞으로 좋을 수 있을까, 이거를 또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비만, 뭐 ADC, AI 이런 것보다도 그 IRA 법안이나 이런 메디케어, 미국 쪽 공보험인 메디케어나 이런 데서 과연 이제 그 급여 시장에서 돈을 계속 뿌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제 좀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의약품 시장, 특히 급여 시장에서 제약사들의 GP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요새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급여 외에 이제 비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실 비만 치료제의 주가가 계속 이제 올랐잖아요. 그게 사실 비급여 쪽, 특히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도 뭐 초고도 비만이나 이런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체중, 정상적인 BMI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약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주가가 계속 좋게 경신이 되고 컨센서스도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게 그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그때 이 비만 당뇨 쪽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바이오테크 지수가 많이 올랐느냐, 그게 동행을 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비만 당뇨가 좋으면 사실 그냥 일라이리랑 노보노디스크만 사도 될 것 같다. 근데 그들이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런 바이오 지수들, 뭐 미국에서 뭐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라든지 뭐 XBI라고 하죠. 그 자산 규모로는 뉴욕 증시에서 한 두 번째로 큰 바이오 ETF, 바이오테크 ETF인데, 그런 XBI나 뭐 이런 애들이 비만 당뇨 좋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비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라이릴리나 이런 애들이 또 막 8월 달에 서프라이즈 내고 했을 때 코스닥이 막, 코스닥 제약 지수가 뭐 10% 가까이 오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다음 달에 10% 다시 다 빠졌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테마로서 이제 연결했던 건데, 비만 당뇨 쪽에서 바이오테크 지수가 수혜를 볼 만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임상단이나 이런 데서 하루아침에 우리도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뭐 신약도 개발해 봤었어야 되고, 글로벌 임상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임상을 임상 이상으로 하고 있는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후기 임상을 하고 있어서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업사이드 리스크는 조금 더 적을 수 있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적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장 편하다. 그리고 한미 얘기가 나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미약품이 지금 GLP-1 쪽으로 파이프라인들을 뭐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MSD랑 지금 뭐 메시 쪽 듀얼 에고니스트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뭐 트리플 에고니스트 2개 있고, 뭐 또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임상 3상 하고, 이런 그 파이프라인 가치들, 무형자산의 가치들을 어느 정도로 밸류에이션 해주느냐에 따라서 영업에서의 EV/EBITDA가 굉장히 할인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미약품이 24년 기준으로 EV/EBITDA가 한 14배 정도 될 거예요. 24년 EBITDA 재추정치 기준으로 14배 정도가 될 텐데, 거기서 신약 가치, 이제 또 특히 뭐 GLP-1 관련된 신약 가치들이 좀 있으니까 이들 전체 R&D 가치를 뭐 1조로 줄 수 있느냐, 1.5조로 주느냐,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EV/EBITDA가 사실 신약 가치를 제외하고서는 10배 이하로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 EBITDA가
앞으로 더 부각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보에비타가 저렴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 작년 4분기에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시장에서 봤었던 부분보다 북경암이나 한미약품 별도의 의약품 본업에서 너무 그 GPM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4분기가 성수기이지만 1분기까지도 또 성수기거든요. 예. 그럼 4분기, 1분기는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편안한 구간인데, 신약 밸류 빼면은 10배가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고, 여기다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뭐 열심히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바이오 플랜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노보니스가 최근에 뭐 캐탈런트나 이런 데서 펩타이드 뭐 관련된 생산을 위해서 또 M&A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한미약품에서도 어쨌든 유형자산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보에비타가 좀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편한 회사죠. 네. 그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 23년 YTD가 4%가 안 될 겁니다. 작년에 나스닥 44% 올랐죠? 제 기억에. 그런데 시장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12월에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시장 대비 너무 언더를 했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좀 편하다라는 게 첫 번째 원인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당연히 이제 뭐 금리 인하인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더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면은, 금리 인하가 바이오 지수에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랑 뭐 바이오 지수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스닥 쪽 바이오 지수들하고 상관관계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음의 상관관계가 계속 있을 것 같잖아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1년 있었던 적은 있어도 2년 이상 지속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온 2020년부터 22년, 23년 요때까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건 되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랑 바이오 지수랑 그 음의 상관관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양의 상관관계가 2년 정도 지속된 적은 있었어요. 네, 이 말인 즉슨 금리가 절대적이진 않다. 다만 2020년부터 작년까지의 그 영향들은 굉장히 특수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금리 쪽에. 그래서 이런 금리가 좀 빠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 오르는데 두 번째 기여를 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산업이 정상화된다라는 거죠. 이게 코로나 때 뭐 항암제나 뭐 CNS 중추신경계 쪽이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임상이 거기가 메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별로 없는 감염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쪽에서 임상이 많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이런 비정상적인, 앞으로 그 프리 캐시플로우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부분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이게 좀 정상화되어서 전반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좀 펀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 올랐지만, 제가 이게 우려되는 요인에서 이런 답변을 드린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24년에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뭐 6월에 금리 빠지냐 뭐 하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상이 이제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비용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이제 CRO도 그렇고 아니면 물류 비용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좀 비용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어서 예전만큼 뭐 임상이 뭐 정상화되는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증자가 하반기에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요새 좀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하반기 때도 증자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말 잘 진행이 되느냐, 질환마다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만 당뇨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임상 데이터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일단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암젠이 지금 그 비만 치료제로서 임상 1상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GLP-1과 같은 이 인크레틴 쪽이 아니에요. 타겟이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왜 기대하고 있느냐,
이 저분자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이슈도 그렇고 복약 편의성 같은 경우에도 뭐 제형, 뭐 지금 다 피하 주사 제형으로 되고 있지만 경구용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원가가 훨씬 낮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GLP-1 쪽 그 펩타이드 약품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뭐 한 달에 1000에서 1500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암젠이 아마 상반기 때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그런 데서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오거나, 또는 ADC 같은 경우에 제가 이 ADC에서 열심히 이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유방암에서만 여태까지 그 세이즈 포캐스팅이 컨센서스죠.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유방암을 넘어서 비소세포 폐암, 방광암, 간암, 난소암 다양한 암종을 확대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 한 중반 정도에 열심히 좀 공부했던 포인트고 보고서 썼던 포인트인데, 그런 게 계속 좀 이어질 수가 있으려면은 그 다양한 고형암에서 좋은 데이터들, 예를 들면 올해 6월 달에 이제 아스코나 뭐 9월인가요? 그때 유럽 종약회 에스모 이런 데서 ADC의 다양한 고형암에서의 성과들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당연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가 이제 더 올라갈 것이고, 네. 그래서 ADC도 그런 거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를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거 처방이 별로 안 나오네. 처방 잘 안 나와요. 진짜 처방 잘 안 나오는데 뭐 바이오젠의 레카네맙이나 일랄렛 동양에 아직 승인 안 됐지만 뭐 바이오젠 레카네맙이 처방 잘 안 나와요. 근데 처방 잘 안 나오는 이유를 약이 뭐 완벽하지 않은 것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수요가 생각보다 없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요는 되게 많은데 이게 약이 처방이 되려면은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이 되려면 뭐 뇌 펫 스캔을 찍어가지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뇌척색 뽑아가지고 이제 CSF에 대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느 정도 이제 누적이 됐는지, 이런 진단이 필요한데 이 인프라가 전 세계에 거의 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거를 약을 처방받고 싶어도 이걸 찍으려면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질환에서는 그 진단하는 게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질환에 대해서는 약이 승인된 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진단 인프라가 좀 많이 깔리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알츠하이머에서는 이런 진단 인프라가 좀 잘 깔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쨌든 또 모멘텀일 것이고요. 네. 둘 다 이제 셀트리온은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이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포인트가 좀 달라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실적이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좀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로 합병을 했기 때문에 특히 1분기 원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고요. 가격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원가로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공장이 상반기 때는 1, 2공장 풀로 돌리고 하반기 때부터는 3공장이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제조 원가 수준의 낮은 가격의 재고들이 비중이 좀 높아지겠죠. 그럼 이들의 재고 자산 평가할 때마다 이제 평균법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원가율은 매 분기 낮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2분기까지는 뭐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은. 근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특히 그 가장 중요한 제품인 그 미국 진펜트라, 유럽에서 램시만 있으시죠. 그게 2분기 정도에 PBM 등재되면서 하반기부터 좀 매출액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뭐 어마어마하게 뭐 팔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보는 건 3천억 정도 봐요, 올해. 근데 이게 회사에서 더 열심히 잘해서 4천억, 5천억, 그들의 가이던스는 그렇습니다. 5천억 정도 하겠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원가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신제품들은. 그러면은 하반기 때 특히 4분기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은 의미 있게 개선이 좀 될 거다. 그러면 이때 숫자가 잘 찍힌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 셀트리온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고점에서 지금 좀 이제 빠져서 17만 원 후반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때가 셀트리온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이 회사 주가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은 작년, 재작년 실적 엄청 좋았어요. 근데도 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 산업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신약 생산 밸류 체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해주냐, 즉 산업이 얼마나 다시 좀 반등하고 풀려가느냐, 이게 결국 바이오 지수랑도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3반은 리레이팅이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멀티플이 한 25년 이브 에비타 기준으로 한 24배, 25배 정도 해요. 다른 산업에서 보면 그렇게 뭐 낮은 밸류 아니죠. 낮은 밸류는 아닌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많이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예, 다른 해외 그 신약 생산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 하고 멀티플 차이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다시, 피어들이 다시 올라온다면 3반을 이렇게 붙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리레이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즉 산업에서 얼마나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지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바랑 이런 이제 바이오테크 지수랑 약간 좀 동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즉 안 좋으면 둘 다 지지부진할 것이고, 좋으면 둘 다 같이 좀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2023년을 보시면은 이제 뭐 22년도 그렇고 둘이 그렇게 성격이 비슷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둘이 산업 사이클로 보면서 같이 좀 같이 동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는 좀 미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 PBR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어쨌든 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헬스케어 기업은 좀 피해 산업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 많지도 않거니와, 돈을 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 1조 나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6공장, 7공장, 8공장 이렇게 지어야 되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돈 잘 벌죠. 근데 그 번 돈을 가지고 이런 이제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 직판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외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그냥 바텀업으로 봤을 때 이제 좋게 보이는 거는, 삼바 세트는 이제 상저하고로 되게 좋게 보여요. 예. 삼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이 살아나는 건 하반기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삼바도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펜트라에 대한 이 잠재력이 시장에서는 아직 얘기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제약사로 보면은 유한양행이랑 한미약품을 가장 마음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아까 말씀드려서 좀 생략을 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어쨌든 작년 10월에 데이터 공개하고 나서 주가 많이 빠졌어도 저는 그 데이터 되게 좋게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마리포사 3상이죠. 작년 에스모 때 공개했던 거. 그래서 좀 외롭게 회사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을 혼자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전 거의 뭐 한 5%, 10% 빠져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무상증자 거 감안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올해 돈을 의미 있게 벌 것이냐? 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 레이더티닙이 프라이어리티 리뷰 우선 심사로 확정이 돼서 이르면 6월 말에 승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마일스톤으로 인한 영업이익만 거의 480억 정도가 될 거고요. 얀센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의견들이나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들을 보면은 레이더티닙에 대한 컨빅션은 꽤 큰 것 같습니다. 네, 꽤 큰 것 같고, 결국 이들이 여기에다가 판관비를 많이 태우면서 세이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유한양행한테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부작용 이제 피부 쪽에서 많이 나온 거를 사전 케어에서 들어가는 임상까지도 최근에 또 게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그들이 판관비 써서 약 많이 팔면 유한양행이 판관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넷세일즈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그리고 국내 렉나저도 그렇고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유한양행도 좀 마음 편해 보인다. 독점 계약으로 바꿀 정도로 계약금 더 주고 그럴 정도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1위라고 봐야 되겠죠. 알테오젠 또 이제 또 변동은 무지 커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 자리를 좀 맞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바이오 릴레이 인터뷰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이오 짚어봅니다. 올해 정말 끝까지 쥐고 가야 할 바이오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먼저 질문 드릴 텐데요. 코트라 같은 경우는 올해 키워드로 AI, 비만 치료제, ADC 이런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 바이오 키워드를 뭘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관련주 네. 꼽아주시죠. 다 나왔네요. 이건가요? 예, 비만 치료제랑 제형 변경, 예, ADC, SC 제형 변경 이런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 네. 또 바이오 쪽에서는 요즘에 또 뜨거운 종목 두 개가 코스닥 쪽에서 그래도 다 대장이요라고 하면서 이제 알테오젠과 HLB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종목이겠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간다, 예, 코스피로 간다 그러면 과연 2위 자리는 누가 차지하겠느냐. 그래서 좀 열심히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나오겠죠. 예, 그 중에 뭐 반도체 쪽에서 뭐 HPSP가 많이 올라와 있고 거기다 또 엔캠도 올라왔지만 약간 동력이 떨어져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차지하겠다 그러면 바이오 쪽에 성과 나는 업체들. 그래서 중요한 건 성과 나는 업체들. 네. 근데 HLB는 또 코스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남은 게 알테오젠밖에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성과가 필요한 쪽의 종목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 한쪽에서 계속 관심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DC 관련주는 말씀하신 알테오젠, 알테오젠, 뭐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예. 이런 쪽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성과를 보여준 쪽은 예, 알테오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그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셨어요? 예. 그냥 쉽게 네 글자 이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알탱이, 네, 좀 뭔가 정겹잖아요. 이러면요. 네, 이런 쪽에서 부르긴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요즘에 나오는 뉴스 가지고, 에이, 뭐, 세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이 머크사의 글로벌 파마의 입지와, 그리고 또 키트로다가 어떤 약품인지를 아시기 시작하게 되면, 그쵸. 깜짝 놀랄 겁니다. 예, 키트로다만 한 품목 가지고 연간 33조 원 벌어듭니다.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제품은 네. 글로벌에서 이 회사와 1위입니다. 1위. 키트로다가 1위예요. 그러면 네. 기술 수출 계약의 계약, 네. 그리고 뭐 그 판매되는 것에 따른 로열티까지 모든 네. 부분들을 다 합쳤을 때 네. 주가 추정, 실적 추정 가능하실까요? 그거는 당연히 저 같은 이런 잔잔바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아마 좀 크신 분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제약바이오를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님들께서 네.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그냥 저희는 이제 뉘앙스만 보는 거죠. 이게 그 정도까지 강력한 매출을 갖고 있는 품목이고 이게 2028년 가게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특허 만료가 돼요. 그럼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이 삼성바이오도 지금 열심히 그 복제해서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운 거를 특허 만료됐다고 나머지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특허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정맥 주사로 나왔던 거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꾸냐? 피하 주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SC 제형으로 바뀐다. 그걸 누가 합니까? 알테오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나머지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 쌓이고 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아마 거의 이제 매출의 한 절반 가까이는 거의 이제 이 키트로다가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변경돼서 맞춰가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한 뭐 2028년 정도쯤 갔었을 때 그 만료가 들어왔었을 때 네. 아마 총 매출 한 40조 정도는 무난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변경된 것까지 제형을 바꿔서 들어가는 것까지 합친다 그러면 20조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하고 했을 때 거기서 수수료율 지금 막 역산해서 추적한 거 보니까 5%, 예전에 한 3%, 1%에서 3%인데 그 정도로 독점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5%는 충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20조에 5%면 연간 얼마 벌어들인 거죠? 1조입니다. 네. 또 요구한다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 또 많이 털고 있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한 최소 5천억에서 1조 버는 회사의 밸류를 지금 얼마나 해줘야 될까? 이게 핵심인 거죠. 끝! 와, 그 머크사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네. 제형 변형을 위해서 찾는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이라는 거.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패가 아닌가, 답이 아닌가. 네, 실패할 때 패자로 쓰시는 거 아니죠? 예. 이게 아니라, 예. 네. 패, 이렇게 보여주는 패. 네. 예. 그런 쪽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계산이 단순하게 머크사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보니까 요즘에 일본 제약사도 들어오고, 뭐, 바이오젠도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뭐, 중국 제약사도 얘기 나오는 것 같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내, 특허를 그러니까 만료가 되는 어떤 품목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머크사가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아니면 또 정맥 주사로 들어가는 것보다 피하 주사로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맞고 약효 전달해서 끝 하는 것과 3시간 이거 2시간 넘어가면서 맞으면서 정맥 주사를 이렇게 링거로 맞는 거는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글로벌 지휘력을 알테오젠을 글로벌 1위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지금 그 역산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머크가 이렇게 독점 계약으로 바꿀 정도로 계약금 더 주고 그럴 정도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1위라고 봐야 되겠죠. 예. 물론 같은 연구하는 회사들 미국에도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하고 있고요. 셀트론도 하고 있고요. 다 이쪽은 당연히 관심이 되게 높은 분야죠. 근데 그쪽에서 같이 성과를 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끌고 내려가는 쪽은 그리고 또 머크사랑 계약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누가 왕좌의 자리를 도전을 일단 하겠습니까? 물론 도전을 할 수는 있겠죠. 하는데 그래서 채택을 해줘야 되겠죠. 채택하고 너랑 할게 라고 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네 걸로 만들어서 자기네가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셀트리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기술력의 향유를 다 내가 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밖으로 확대가 되느냐, 이거는 또 다음 문제 같은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빅파마 입장 쪽에서 과거부터 한 뭐 100년, 뭐 200년 가까이 이렇게 쭉 나왔던 업력이 좀 낮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력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이런 업체들이 훨씬 더 앞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바이오 쪽의 흐름이 이거 자꾸 이거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많이 오른 주가다 보니까 네.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단기적인 주가는요. 제약 바이오주 우려 요인 짚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우려에는 딱 하나죠. 일단 많이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딱 하나고 기대했던 성과들 안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어디랑 계약할 거야 아니면 임상 이상 결과 어떻게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후폭풍이 그냥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의 단점이겠죠. 그래서 곧 혹시나 뭐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쯤 되게 되면은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 좀 불안감이 크겠죠. 그러면은 그럴 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차라리 비중을 좀 조절했다가 차라리 될 경우다 그러면 또 막 올라가겠죠. 차라리 그거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받는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랬을 때는 요거만 갖고 있고 나머지 결과를 지켜보자. 그 다음에 대가는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게 바이오주의 특성이다 보니까 될 때는 아주 잘 되겠지만 아닌 것들은 또 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주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금리 얘기겠죠. 네, 금리가 이제 또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로 가는 쪽으로 나오는데 요즘 보니까 또 유가가 또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하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약간 또 연준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금리에 대한 분위기가 또 예상보다 좀 인하 시기가 딜레이 된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바이오 쪽 성장주의 대표주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받겠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요인도 짚어볼게요. 어떤 점 주목하실까요? 많이 못 갔습니다. 한 또 금리 인상기 쪽은 많이 좀 정체받고 그리고 타격받고 그래서 많이 좀 흐름들이 썩 좋지 못했는데 그런 때일수록 또 살아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장기간에 횡보했잖아. 너무 소요받았어. 그러면 금리 인하가 들어왔었을 때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더 기대 요인의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겠죠. 게다가 두 번째는 나도 알테오젠처럼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야 나도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감이 다시 쌓이는 구간들 이게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보통 이제 3월 4월은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붐업되는 구간입니다. 뭐 AACR 4월 달에 있는 거 있죠. 예, 그러면서 에스코
들어오기 전에 또 나오는 뭐 초록들 발표되고 막 분위기 업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럴 때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네, 일단 하나의 주도주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기대감을 같이 맞춰간다.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15년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메디톡스 이런 네. 거는 그 당시는 진짜 잘 가고 엄청 빵빵하게 가다가 예. 그것도 뭐 부러지긴 했더라도 네. 심하게 부러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지금 많이 예. 부러져 예. 있죠. 휴재는 그냥 쭉쭉쭉 가는데 예, 메디톡스는 원래 균주 특허로 보게 되면 메디톡스가 맞는데 네. 예, 되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휴재알 같은 경우는 또 잘하는 게 자사주 매입하고 약간 소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지금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 또 부각받는 거겠죠. 네. 그런 것도 그런 돈 벌면은 기업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기업도 그래 나중에 이제 또 기대감 쌓게 되면은 내 거 가지고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또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돈 벌면 바이오주들도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전도 그 정도 돈 벌면 하겠네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모범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들이 나가야 될 저 PBR이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그거잖아요. 돈 번다. 번 걸 가지고 넉넉하게 벌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주가를 좀 관리하는 입장 쪽으로 들어간다. 주주를 같이 해피하게 하겠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바이오주 기업 쪽에서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저 PBR에 맞는 종목이에요. 갖고 있던 종목들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거 하나만 상장시키고 네. 그때가 자사주 매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소화기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 주주 가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셀트리온도 당연히 그런 쪽에 변화에 맞추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든 주가를 눌러서 상속 끝낸 다음에 그 후대가 내 회사를 이어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 관점 쪽에서는 바이온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인드를 계속 또 정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 나머지 뭐 전문 경영도 그렇게 되겠죠. 돈 많이 벌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쪽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가 그대로 장착되기 시작하겠죠. 예.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겠죠. 금리 인하 사이클 접어들면서 바이오주는 주도주가 될까요? 주도주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서 약간 쉴 때 그 주도권을 살짝 안고 달릴 수 있는 분위기 정도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도주 라인 안쪽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떤 시기적으로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데 올해 안에 나만 바라봐라고 움직이는 거는 종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투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꼽아봤는데요. 네. 올해도 뭐 실적 전망이 좋았었고 워낙 좋은 실적을 그동안 꾸준하게 보여주는 네. 바이오 대장주들입니다. 위너는 이 둘 가운데 누가 될까요? 삼성바이오 그냥 뭐 결론적으로는 뭐 알테오전이고요. 네. 지금 삼성바이오는 네. 바이오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조업체 제조업체? 같습니다. 예, 제조업체 예. 쪽에서 움직임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바이오 문의를 갖췄지만 좀 안정적인 모습들이죠. 80만 원대 중반 넘어가게 되면 팔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다시 쭉 밀려서 60만 원대 중반대 들어오게 되면 살짜리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성장에 대한 흐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 가치 환원과 같이 생각하게 되면 셀트리온이 좀 더 무게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력에서 성과를 낸 이런 제형 변경 관련된 회사들 이게 더 좋겠다. 레오캠바이오, 알테오젠, 또 이제 삼천당 제약도 변동은 무지 커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 자리를 좀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보유 관점은 전 아닌 것 같고요. 잘 사서 일단 팔고 추세 만들어가는지 보시는 게 좋은 게 삼천당 제약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 올해 투자 전략과 탑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모멘텀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안 두셨는데 네, 올해는 그러면 ADC만 봐야 되는 건지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투자 전략 주시죠. 예, 그래서 단기 추세 이어가는지 여부 보시면서 그런 걸 맞춰 가시되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내 포트가 바이오로 꽉 차 있다. 잠 못 주무실 거예요. 네. 그 다음날 또 시가 보면서 되게 호가 움직임에 따라서도 되게 집중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안색이 안 좋으실 겁니다. 근데 네. 너무 피곤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예. 어떤 적정한 비중 정도로 가져가시면서 하나의 포트를 꾸려가는 정도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테오젠 정말 용감하게 아까 실적 전망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승 여력은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나요? 낮게 가져가면서 그냥 트레이딩 하면서 대응을 할까요? 아니면 보유를 해나갈까요?
이게 전략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 만약에 지금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네.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가져가시면서 추세 이탈 안 하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아까 단기 동평균선에서 중기 동평균선 사이 정도까지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자리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갭이 벌써 2번이 나왔습니다. 갭을 한번 메꾸는 쪽까지 좀 들어오나라는 정도까지 봤었을 때는 그때는 신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기다렸다가. 네, 기다렸다가요. 예, 매수가부터 뭐 수익률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매수가를 지금 뭐 너무 급하게 잡지 않으셔도 되겠다. 아니면- 갭을 좀 메우는 과정을 지켜보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 좋죠. 단기 동평균선 들어올 때마다 보조병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흔들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더 뭉텅뭉텅 들어갔다가 약간 내서 다시 반등 나온다 그러면 또 가져가야 될 물량, 보유할 물량은 요거 정도 나머지 네. 또 수익 실현하고 그러면서 쭉 가져가시는 거 어떨까. 네. 자, 오늘 바이오 릴레이 인터뷰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래에셋증권 애널이 제시한 목표가가 3가지를 제시했다가 좀 비급하게.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훨씬 더 높아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높아요. 한 50만 원에서 100될 거라 보거든요. 기업도 지금 임상 결과를 상반기에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좀 주목하시고. 바이오 릴레이 인터뷰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올해 키워드 어떤 키워드로 꼽으실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자문에 이제 복귀하면서도 1월 달에 이제 배워 산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강의가 바로 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예, 금리 인하가 조만간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예민해요. 통계를 보면은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성장주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자금 조달을 수월하다 보니까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포커스를 바이오 업종에 맞췄었고요. 그 시점에서 이제 그 종목들, 그 바이오 업종에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 그 주장은 여전하고요. 올해는 저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 보거든요. 단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좀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재료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는 랠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해주니까요. 그 뒤로 레고캠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종목들도 따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은 올해 꼭 좀 관심을 두시고 스케줄 표가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학회들을 잘 유념해서 선침해하신다면 아마 수익률 좋으실 것 같아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개인적으로는 ADC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ADC가 뭐냐면 기존의 어떤 약물에다가 그 어떤 링크를 해가지고 접합을 해가지고요. 추가를 해서 병용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핵심적인 플랫폼, 그 ADC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 ADC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요. 아마 이 명력 항암 치료제 쪽하고 ADC의 이 병용 치료가 거의 지금 한 1,500건 이상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ADC 쪽이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추가로 요새 좀 뜨는 게 SC 제형 쪽이거든요. 네, SC 제형은 아시다시피 그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제형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요번에 그 독점 계약도 머크하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비만 치료제 쪽. 네, 이쪽은 뭐, 저도 그 좀 도외시 하다가 비만 관련해서 그 시장 자료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어마무지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큰지 몰랐거든요. 저도 좀 비만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도 그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시장의 성장성은 정말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총을 지금 1나 1, 2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플의 시총을 넘어선 것처럼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는 시총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 한 해 AI 쪽,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방금 말했던 비만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이런 쪽이 상당한 시세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 나오면서 또 관련주가 좀 확산이 되더라고요.
네. 네, 어떤 종목을 혹시 주목하시는지 그게 관련 좀 주죠 이렇게 잔잔한 기업들도 있는데 네. 뭐 저는 그런 종목들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전히 저는 그냥 해외 대표 기업 중에서 일라일리나 이런 기업들을 좀 사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 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 노보노디스크 가격 2고비로 원래는 이 시장을 지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라일리가 젯바운드라는 그 제품을 내놓으면서요. 뭐 투약 횟수는 비슷한데 투여 기간도 조금 길긴 해요. 그렇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 이고비가 평균 한 15% 정도의 체중 감량을 보여줬다면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23% 이상의 그런 체중 감량을 보여줬고요. 약값 같은 경우도 한 달에 그 이고비는 한 17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점유율 자체는 아마 그 일라일리의 이 젯바운드가 지배적인 그런 약품으로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일라일리 이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외 쪽에서는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요 계열의 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의미 있게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미약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비만 치료제 쪽을 투자를 한다면 한미약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그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요 그 시장 규모를 갖다가 전망을 했는데 재작년에 한 3조 원 정도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30년도에는 100조에서 130조 대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한 3, 40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이 시장의 그 선도 기업들의 주가가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우려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우려 요인은 이제 뭐 각 기업들마다 제가 그 제약 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반전인데요. 네, 뭐 물론 제가 그 관심 종목으로 뭐 알테오진이나 이런 기업들을 복귀하면서 소개시켜 드리긴 했지만 그런 기업들은 어떤 임상 실패나 신약 개발 실패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선별적으로 제가 선택을 했던 거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약 기업들은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걸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약 개발에만 매달리는 기업보다는 이 어떤 플랫폼 어떤 그쪽 어떤 특정 그쪽 분야에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기술을 파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이 저는 안전해 보이고요. 검증된 네, 기업. 그 검증되고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충분히 했던 기업들, 이미 기술을 검증받은 기업들, 투자를 받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좀 해 나갔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우려 요인 물어보셨는데 각자 신약 개발 실패의 위험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된다는 거 종목을. 그다음 하나는 금리 인하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봤을 때 좀 지연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상반기라고 했다가 또 좀 뭐 하반기라고 했다가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연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지금 보시면은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금리 인하 해버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들이 이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몇 년 쉬었거든요.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놓고 본다면 주가 퍼포먼스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 단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약바이오주 기대 요인을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대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이제 구간에 뭐 좀 천천히 진입하더라도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자금 조달이 문제거든요. 대부분 다 적자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 조달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게 금리인데요. 이 금리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을 간다면 바이오주들 저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기대 요인은 지금 항상 그랬는데 저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도표를 보니까 4월 아마케를 앞두고 3월 달은 바이오 업종이 항상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 다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아마케 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머크의 키드루다라는 그 면역 항암제 1위 약품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ADC 제품을 갖다가 병용요법으로 해서 투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생존하던 분이 3년 이상의 그런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기립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 판단에서는 ADC 관련해서 상당한 제가 볼 때는 발표들이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1년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ADC 기업들을 머크를 비롯해서 이런 대형 빅파마 기업들이 인수를 했거든요. 시젠을 비롯해서 하이자에서도 시젠도 엄청난 돈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제법 아마켓에서도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알테오젠은 제가 독점 계약 변경이 되면은 상당히 시세가 좋아질 거다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고 그게 투자의 포인트였는데요. 근데 일단 이제 독점 계약 변경됐잖아요. 독점 계약 변경되고 나서도 저는 계속해서 사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훨씬 더 높아요. 얼마실까요?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높은데 얼마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얼마만큼 그 SG 제형으로 50% 전환하느냐 80% 전환하느냐가 따라 다른데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높아요. 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는 될 거라 보거든요. 주가가.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2040년도까지 받고 그 이후로는 로얄티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조금 제가 볼 때는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절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뭐 50에서 150 사이라고 한다면 이걸 절반씩 깎는다고 하더라도 25에서 한 75만 원 사이는 될 거라 보거든요. 그 미래에셋 정권 애널이 제시한 목표가가 세 가지를 제시했다가 좀 비겁하게. 그래서 뭐 6만 5천 원, 6조 5천억 정도 시총. 그러니까 주가로 따지면은 지금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8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시총이 13조니까 주가로 따지면 25만 원. 그러니까 오늘 19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력이 있다는 거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펄을 따져본다면 58만 원 제시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이 같아요. 한 25만 원에서 58만 원 요 사이 구간에서 특정 지어질 것 같은데 뭐 주가는 뭐 아무도 모르죠. 예, 그렇지만 아직은 싸다고 보여요. 근데 뭐 나는 이제 뭐 저렇게 급등한 종목 못 쫓아가겠다면 좀 조정을 기다리셔서 매수 의견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아까 말하신 것처럼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알테처럼 확실한 종목은 아니지만 제 판단에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라 생각하거든요. ADC 붐이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비중 있게 투자하라고 말씀 못 드려도 일정 비중으로는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2015년 같은 그런 시장의 주도주로 바이오주가 떠오르는 그런 형태까지 시장이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실지 바이오주 주도주일까요? 제가 요번에 이제 알테오젠 주가를 보면서 독점 계약 변경 이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아까 셀트리온 말씀하셨잖아요. 셀트리온이 2015년 2월에 유럽 쪽에 진출하면서 초기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별로 실적도 못 내던 셀트리온이 유럽 쪽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 붙으면서 그 기업이 주도하면서 이 바이오 붐장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3만 원, 4만 원 하던 기업이 10배 이상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특정 종목군들이 좀 주도해 준다면 바이오 붐이 저는 일어날 거라 보고 있고요. 고령화는 저는 영원한 테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매력이 있는 거는 가격이 싼 거. 가격 메리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이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제약바이오는. 대형 제약사 몇 개 빼고는 전체로 보면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적자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점에서 4배, 5배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어떤 모멘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고 또 선도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이 반도체 쪽이 지금 너무 강하잖아요. 이 반도체 쪽에서 약간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바이오 업종이 일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또 긍정적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두 기업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주가와 실적의 위너는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일까요? 실적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번에 보니까 1조 1천억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총이 한 60조 정도 갔다가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지금 6, 7천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영업이익이 요새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둘만 비교한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는 알테오젠이나 다른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먼저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 두 종목만 비교한다면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확장성 그리고 CDMO 쪽까지 하다 보니까 이쪽 시장의 성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바이오 시밀러 쪽에 영역이 좀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 주가도 보면은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정점은 지나간 거예요, 셀트리온.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예전에 그 고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바이오로 그 시밀러를 내놔야 되고, 근데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런 뭐 대히트를 내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 전망 자체는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전망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투자하기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ADC라든지 여러 영역으로 네, 확장을 맞아요.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흡수합병을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 뭐 자사주 네네. 매입 발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하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제약 바이오 쪽 투자할 때 제일 네.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초반에 그 막 성장 초입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오버슈팅 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것만 취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5천억 영업이익 낼 때 네. 시총이 50조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총이 예를 들어서 잘 낼 때 7천억 이상 또 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넘어서고 있거든요. 시총이 50조를 못 넘는다. 54조까지 가긴 했었는데 네. 이미 3천억, 5천억 영업이익 낼 때 이미 50조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급락했다가 54조까지 한 번 더 가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약하고 합해서 좀 더 시총을 높여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게 최고점이었어요.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는 50조 찍고 내려왔다가 54조 찍었는데 이때 실적이 거의 이때보다 2배 올랐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를 확실하게 넘어서지를 못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전성기는 끝났다. 성장성이 이제는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네. 그 저걸 갖다가 깨려면 제 생각에는 영업이익이 1조 이상 찍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생각한 것보다 이 성장률이 나는 이제는 정체된 줄 알았는데, 이 기업이 또 히트를 쳐가지고 또 매출과 영업이 급증하는구나. 그러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해주고,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합병을 통해서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제가 볼 때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주 올해 투자 전략과 탑픽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운용령님. 네, 탑픽은 뭐 제가 계속 뭐 복귀한 이후로 계속 줄곧 제약 바이오에서 유일하게 추천했던 기업이 알테오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 보는데 이 종목이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조금 제약 쪽에서 본다면 유한양 같은 기업도 지금 임상 결과를 상반기에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좀 주목하시고 또 지금 상당한 임상 결과가 좋은 기업 중에 또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기업도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의료기기 쪽은 오늘 그냥 빼버리고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두시면 좋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기기는 전성기가 지났을까요? 이 종목들도 그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데 좀 조정받았거든요. 의료기기 쪽에서도 제가 보고 네.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올해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거는 그 뭐 강소 기업으로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 중에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싸 보이는 기업은 메타바이오메드. 네, 실적 대비해서 되게 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두시고 지노믹트리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배워 산다 강의에서 설명 좀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안으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고 사고 싶은 분들은 건강보험 적용된다면 좀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배팅을 할 만한 기업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릴레이 인터뷰 유성치 운용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